휴대폰 잠금 하나가 유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치매를 앓던 할머니의 메모에 그 비밀번호를 풀고 난 뒤 우리 가족은 법원 대신 식탁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곁에 있어준 시간이 기준이 되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날도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가 아직 거실 카펫에 배어 있었고 은은한 향초가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 큰아버지와 작은엄마, 사촌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살던 오래된 주택 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봉투 옆에는 할머니가 늘 쓰시던 작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보이게 확대 기능을 켜두고 쓰시던 유난히 손때 묻은 회색 휴대폰, 그것이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한숨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투를 열고 세무사가 정리한 서류가 펼쳐지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족 재산 싸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진부한 장면. 우리 가족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늘 믿어왔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법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훑어보고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한 채, 시장 점포 2칸, 그리고 예금입니다. 법대로면 자식 둘이 반반이겠지요. 작은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큰아버지의 눈매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배가 살짝 아려오는 걸 느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지기 전 이 집에서 먹었던 된장찌개의 맛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야. 그 말이 지금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세무사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유언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증된 것도 자필로 제대로 작성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작은엄마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를 본 건지 제 뒤에 빈 의자를 본 건지 헷갈릴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시선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제 얼굴을 아예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처럼 계산이 자상함을 눌러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모서리 쪽에 놓인 작은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놓지 않던 메모 앱으로 시장 장보기 목록을 적고 이름 대신 이모티콘을 붙여 사람을 기억하던 그 애틋한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그냥 놔둬. 큰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필요한 자료는 세무사가 다 뽑아갔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손끝은 휴대폰의 무게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납작하고 따뜻하던 감촉. 할머니는 늘 폰을 손에 쥐고 다니셨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던 초기에 저는 할머니 손 위에 제 손을 포갠 채 카톡하는 법을, 사진 찍는 법을, 그리고 메모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작고 거치네. 그럼 이걸로 꿰매야지. 꿰맨다는 말을 듣고 저는 웃었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혔습니다. 세무사와 가족들이 조심스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짧은 순간에 2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치매 진단, 돌봄의 순번, 밤마다 울리던 전화, 실종 신고서를 쓰던 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끓여준 미역국의 고소한 냄새. 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정 공방의 기록이 아니라 돌봄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레 상속인이 바뀌어 버린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치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저는 29이었습니다. 2023년 늦여름 장마가 마무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도 건망증이 있는 편이셨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으시고 설탕통 뚜껑을 냄비에 빠뜨리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어색하게 웃으시던 할머니는 밤이 되자 제 이름을 윤지 대신 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은 빠르게 답을 내렸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약을 쓰고 규칙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자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밖에서 휴대폰 달력을 열고 쉴 틈 없이 일정을 적었습니다. 약 드시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물 챙겨 마시는 시간. 그 옆에 저는 또 하나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메모 연습. 할머니가 제일 덜 있는 순간, 바로 손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잔물결 같은 기억을 손끝으로 잡아줄 작은 그물. 저는 그 그물의 이름을 메모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장 장보기 목록이었습니다. 무, 파, 두부, 고추장. 어느 날 저는 할머니의 메모에서 또 하나의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도와준 사람 이름 옆에 작은 기호를 붙이셨습니다. 별은 밥을 먹여준 사람, 하트는 손을 잡아준 사람, 네모는 노래를 불러준 사람, 동그라미는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여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고마웠던 사람 찾을 때 필요해. 잊지 않게. 그때 이미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예감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거치는 것을 느끼며 이음새를 상상하고 계셨는지도요.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돌봄의 순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공항 면세점 납품 일을 하셨습니다. 늘 바쁘셨고 늘 낮에는 없으셨습니다. 작은 엄마는 유치원을 운영하셨고 밤이면 쉽게 지치셨습니다. 저와 엄마가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의 정 사장님이 우리 집 배를 누르셨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이 계란을 2번 사러 오셨어요. 웃으며 톡 던진 말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 폰에 대고 크게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메모앱 여시고 계란 있음이라고 쓰세요. 있으면 있음 누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씩 웃으셨습니다. 메모가 나보다 똑똑하네. 치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가끔은 어색한 중재자처럼, 가끔은 말썽꾸러기처럼요. 그런데 돌봄의 순번을 돌리던 어느 날 이상한 리스트가 메모에 생겼습니다. 제목은 봄날 목록. 열어보니 날짜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월 3일 날이 김치전 3월 5일 택배기사 민호 물통 옮겨줌. 3월 8일 편의점 알바 지후 밤 11시 전화. 동네 사람들 이름과 작은 사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목록을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자꾸 다른 분들이 등장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 오는 건 아니더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 그게 꼭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할머니는 가끔 혼자 외출하셨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대문을 열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시장까지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과일 가게 언니가 전화하셨고 노인정에서 누군가 모셔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119를 부를 뻔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뛰어나가 골목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고 골목마다 어둡고 뜨거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네온사인 아래에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떡볶이 한 입을 입에 문 모습. 저는 그 작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제 울음은 책망과 안도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기며 저는 할머니의 손목에 팔찌를 맸습니다. 이 팔찌가 울리면 제가 달려갈게요. 알림 태그가 달린 팔찌였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그날 밤 저는 눕지도 못하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점이 배터리 옆에서 깜빡거렸습니다. 그 초록점이 우리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초록인 날도 회색인 날도 저는 그 점을 보며 버텼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아버지는 비용을 계산하셨고 작은 엄마는 시간표를 그리셨고 저는 할머니 곁에서 불편하시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변도 닦고 머리도 감기고 손톱도 깎았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할머니의 봄날 목록은 어느 순간 돌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리스트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의 단편적인 친절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누가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가끔은 온도 같은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 오전 7시 머리 감김, 죽손 따뜻, 큰아들 오후 9시 전기세 납부, 시간, 바쁨, 작은 며느리 오후 3시 카페라떼, 정 사장 오전 11시 돈가스 맛있다, 민호 택배 계단 천천히. 저는 그 리스트를 보고 여러 번 웃었습니다. 여러 번 서운해했고 여러 번 위로받았습니다. 치매는 망각의 병이지만 메모는 선택의 기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을 잊을지, 무엇을 기억할지 나름의 질서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가족의 얼굴과 동네의 손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할머니가 방 한쪽에서 메모에 대고 속삭이는 걸 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윤지가 알 거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흰 이불 위로 달빛이 흐르고 창틀에는 오래된 목기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그 밤의 속삭임은 나중에 돌아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속 이야기가 오간 그날 세무사가 돌아가고 작은 엄마와 큰아버지도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직 쌀 씻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부엌, 금붕어처럼 뻐끔거리는 시계, 눅눅한 유자차 냄새. 그 모든 것 사이에서 할머니 폰이 묵묵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잠자고 있었고 홈 버튼을 누르자 암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4자리 숫자였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일, 집 전화번호 끝자리, 주민번호 뒤 4자리 몇 번을 해도 틀렸습니다. 5번째 틀리자 일시적으로 잠겼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놀라서 문을 열자 정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초록색 비닐봉지에 무엇인가를 넣어들고요. 할머니가 주신 건데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봉지 안에는 작은 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옛날 과자 통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거실에 들어와 어색하게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2달 전 제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윤지한테 이걸 주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이 케이스 안 얇은 거울에 비쳤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영수증 몇 장, 낡은 열쇠 하나, 그리고 손글씨로 쓴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단정한 글씨로 길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나는 꽃을 심느라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카드 뒷면에는 세 줄의 글이 더 있었습니다. 기억이 헷갈릴 때 나는 손을 움직입니다. 나는 꽃을 심느라 계절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봄이면 화분에 표를 붙이고, 여름이면 물을 주고, 가을이면 갈아엎고, 겨울이면 꿈을 심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분. 할머니가 화분에 붙이던 그 작은 마스킹 테이프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각 화분에 꼭 무언가를 붙이셨습니다. 봄메리 3월 15일 초여름 바질 6월 3일 감자 4월 1일 봐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놓치던 퍼즐처럼 맞물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뛰어갔습니다. 식탁 의자 위에 올라서 화분의 마른 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줄기의 마른 밑동에 아주 작게 붙여둔 테이프, 거기엔 403일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4-0-3-1. 저는 다시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폰을 켜고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풀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배경은 우리 셋이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제가 다닥다닥 붙어 서 있는 사진. 가운데 지도 앱, 카메라, 전화, 그리고 메모가 다정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 앱을 눌렀습니다. 첫 화면에는 익숙한 목록들이 있었지만 맨 위에 별도로 고정된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돌봄 리스트. 그 옆에 작은 자물쇠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하자 또 하나의 비밀번호를 묻습니다. 이번엔 5자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지는 알 거다. 저는 다시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화분이 아니라 냉장고. 냉장고 문에는 늘 스티커 달력이 붙어 있었고 날짜에 연한 볼펜으로 점을 찍어 두시곤 했습니다. 저는 달력 모서리를 들추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봄날표 네모. 펼치자 5개의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3월 1일 4월 3일 0, 5월 2일 5, 7월 6일 7, 9월 1일 9 날짜 옆 숫자. 저는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579?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셨습니다. 노래처럼 읽어라 네모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 도레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3월 1일 3일절. 3월 1일 그리고 4월 3일.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장난기를 저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울컥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늘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늘 밤 친구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하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방법. 달력 말고 책상. 할머니가 쓰시던 공책 첫 페이지. 거기에는 나는 꽃을 심느라라는 문장이 또 한 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줄임표. 나는 꽃을 심느라 10579 여름 한가운데를 건너도 밤마다 물을 주었다. 저는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10579. 띠링,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읽었습니다. 첫 장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날이 김치전,
벼라트 30분 웃음소리 크다 기름 튄다 맛있다. 2023년 3월 5일 민호 택배 물통 옮겨줌 동그라미 허리가 안 좋다 고맙다 소리 났다. 그 아래로 몰라보게 달라진 형식이 펼쳐졌습니다. 제목 내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목록은 긴 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한 일 횟수, 온기, 기억의 색깔, 그리고 마지막 칸 남겨줄 것. 거기에는 항목마다 한 줄의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날이 김치 7통 웃음 장독대 봄날 세상자 민호 택배 무릎 보호대 계단 감사 여름 수박 2통 윤지 샴푸 죽등 경청 가을밤 집키 하나 큰아들 이체 물건 전화 겨울 정산서 작은 며느리 라떼 노래꽃 실수 꽃다발. 저는 처음에 그 칸을 보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겨줄 것. 할머니는 돌봄을 부채로 계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웃음, 온기, 집키, 꽃다발, 정산서. 정산서?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큰아들 정산서 옆엔 작은 별표가 있었습니다. 별표를 누르자 첨부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어포 종이에 손으로 쓴 표, 날짜와 시간과 각자 왔다 간 시간, 비용, 그리고 할머니의 메모. 돈은 냉장고 위통에 오시는 분이 가져가요. 나는 나중에 정산할게. 저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통? 저는 초겨울 어느 날 냉장고 위 작은 둥근 통을 보았습니다. 동전통인가? 하고 한번 열어보고 5만 원권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덮었습니다. 저는 철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용돈을 모으시나 보다. 지금 할머니의 정산서가 말해줍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이 각자 돌봄을 할 때 들고 가라며 올려놓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더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 통 안쪽에 놓여 있던 작은 종이들을 펼쳐보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신뢰와 우리의 경계가 그 통 위에서 하루하루 섞였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낯설어졌습니다. 메모를 더 내려가니 숨은 노트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열자 작은 패스워드 대화 상자가 또 떴습니다. 이번엔 숫자 대신 단어를 요구했습니다. 힌트는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입동을 넣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첫눈. 틀렸습니다. 김장. 틀렸습니다. 화면이 1분 동안 잠겼습니다. 마음이 바빠지자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그림 한 장. 할머니 방, 옷장 맨 위 택배 상자에 담겨있던 검은 우산.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엔 그 우산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첫눈이 녹으면 열어야지. 왜냐 묻자 그때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첫눈은 덮는 거다. 저는 메모 입력창에 덮개라고 쳤습니다. 땡. 또 틀렸습니다. 어쩌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서랍, 오래된 라디오, 사진틀 뒤 그때 사진틀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진 뒤에 얇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보니 어린 시절 제가 쓴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빨간 바이올린, 파란 집, 그리고 초록색 글씨로 적힌 4글자. 초겨울밤. 저는 즉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숨은 노트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훑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는 꼼꼼했고 겨울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서류를 쓰는 법을 잊어버리면 이걸 너희가 대신 읽어라. 그리고 다음 줄엔
깜짝 놀랄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집과 점포, 예금, 그것들은 먼저 나를 기억해준 사람에게 줘라. 유산은 유지하고 산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던진 말장난. 유산은 유지하고 산자에게. 유지하다. 즉, 돌봄을 유지한 사람. 살아있는 자가 지킨 것을 이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언은 법적 형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한 장 한 장의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봄 리스트 전체가 사실상 첨부 증거였습니다. 나리는 내가 집에 있던 날에 와서 김치전을 만들어 먹여주었다. 나는 그날 밤 초겨울 김치의 냄새로 잠들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장독대를 맡기고 싶다. 정사장 햇볕이 잘 드는 시간마다 온도를 물어보고 커튼을 조절해 주었다. 나는 혼자 살았지만 그가 와도 집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점포 하나를 맡기고 싶다. 상인들의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구석에 비상약을 늘 채워두는 사람. 윤지는 내 등과 허리를 씻겨주던 손길이 내 마지막 등불이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 집의 열쇠를 주고 싶다.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군가 들어와 나처럼 늙고 나처럼 사랑하는 곳이면 좋겠다. 큰아들은 돈을 관리해 주었다. 나는 그 덕에 걱정이 덜했다. 하지만 나는 돈보다 사람들이 남긴 온기를 정산하고 싶다. 그러니 예금의 절반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기억상자로 쓰자. 이 동네 아이들이 잠깐씩 숨 돌릴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만든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침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는 바로 제 눈앞에서 약간씩 흔들렸습니다. 유언은 끝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법으로 맞추려 하지 말고 서로 눈을 맞추며 합의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든 돌봄 리스트는 내가 본 정언이다. 너희가 서로의 정언을 보태라. 그러면 내 일을 내가 마치지 못한 대신 너희가 마칠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폰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베란다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물방울이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화분 테두리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도 물.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가볍게 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 다 모여주세요. 할머니의 메모에서 유언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모두 답을 하셨습니다. 작은 엄마는 알았어라고 짧게 보내셨고 큰아버지는 말없이 엄지 이모티콘을 누르셨습니다. 저녁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몰아고르는 수프와 비어있는 컵, 그리고 정 사장님이 가져오신 떡갈비가 놓였습니다. 작은 엄마는 수저를 놓으셨고 큰아버지는 소파에 팔꿈치를 대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미러링해 큰 TV로 띄웠습니다. 할머니 메모의 첫 화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모두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돌봄 리스트를 읽으며 누가 왔고, 누가 떠났고, 누가 웃었고, 누가 울었는지 그 사소한 기록들이 묘하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어색한 기침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이름 옆에 정산서라고 적힌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냄비에서 아직도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처음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작은 엄마가 바로 받아치셨습니다. 지금 법 얘기부터 해야 해요? 두 분의 눈빛이 순간 섞였다가 곧 풀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은 나중 문제예요.
할머니는 서로 합의하라고 하셨어요. 그 합의의 출발이 이 메모예요. 저는 프린터로 미리 뽑아둔 돌봄 리스트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이름, 작은엄마 이름, 큰아버지 이름, 정 사장님, 나리 언니, 택배기사 민호, 편의점 지후, 경비 아저씨, 심지어 옆집 초등학생 채린이까지 각자의 이름 옆에 작은 기호들. 저는 말없이 작은엄마에게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장엔 작은엄마 옆에 라떼라는 단어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엄마가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늘 들고 오던 그 달달한 커피. 그러더니 작은엄마는 손으로 눈을 문질러 닦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큰아버지는 손을 턱에 괴고 한참을 정산서 사진을 들여다보시다가 툭 튀어나오는 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거의 밤에 왔지.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나는 엄마의 낯을 모르는 사람이었군. 그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도 꽂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낮과 밤을 알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밤을, 작은엄마는 오후를, 동네 사람들은 오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새벽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시간들을 꿰매듯 메모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유언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서로의 증언을 보태라. 그러자 작은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증언. 작은엄마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하셨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정 사장님, 나리 언니, 택배기사 민호, 편의점 지후, 경비 아저씨, 초등학생 채린과 채린 엄마. 모두가 우왕좌왕 신발을 벗고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열기가 가장 빠르게 방의 공기를 바꾸는 걸 저는 그날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는 둥글게 앉아 순서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 사장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죠? 사장님은 햇볕의 방향을 알아. 그게 뭔 뜻인가 했는데 오전에 우리 집 햇볕이 거실을 지나가요. 그때 커튼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슬쩍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메모장에 정 커튼 햇볕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 이름 옆에 햇볕이라니 그게 참. 목소리는 마지막에 작아지셨습니다. 나리 언니는 김치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자꾸 쟁반을 거꾸로 들고 오셔서 처음엔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 뒤집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메모장에 나 쟁반 뒤집지 말기라고 적어 놓으신 걸 봤어요. 그때부터는 좀 덜 소리 질렀어요. 눈가를 손등으로 가볍게 닦으셨습니다. 민호 택배 기사님은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박스 들고 올라오면 어르신이 꼭 문을 열어주셨어요. 천천히 하시면서요. 그러고는 메모장에 민계단 천천히라고 적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한 건데 나중엔 일부러 계단을 조금 더 천천히 올랐어요. 어르신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편의점 지우는 아직 어려 보였습니다. 대학생 같았습니다. 밤 11시에 전화 받았던 날 세상 무서웠어요. 어르신이 집이 어디인지 잊었다 하시길래 경비 아저씨한테 바로 연락했죠. 그날 이후로는 어르신한테 제 번호 알려드렸어요. 메모장에 지우밤 전화 고맙다 이렇게 적혀 있던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말수가 더 적으셨지만 한마디를 꾹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문을 열 때 누군가 기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르신 문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 덕분에 내 야간 근무가 덜 외로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린이가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마룻바닥이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초록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게 좋아서 학교 끝나면 종이접기를 가져갔어요. 할머니가 메모장에 초록 학 날개만이라고 적던 날 저도 따라 적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법정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판사가 앉을 자리는 없었고 대신 국그릇이 테이블 중앙을 지켰습니다. 증인은 모두 말했고 그 말들이 서로의 말에 겹치며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서적 상속이라는 말을 저는 그날 처음 떠올렸습니다. 재산이 이동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돈의 표가 아니라 온기의 표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순간, 그건 법의 언어가 아니었고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깨가 약간 내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숫자로만 봤던 것 같네. 그 목소리는 모기보다 작았지만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 집은 윤지가 가져. 엄마가 준 열쇠. 그게 정답 같네. 점포 한 칸은 정 사장님이 맡아. 대신 아이들을 위한 방을 내줘. 다른 점포 한 칸은 마을 도서관으로 쓰자. 나리, 너 그 안에서 김치전도 부치고, 예금은 반은 내가 챙길게. 나머지 반은 기억 상자로 만들자.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대로 하자. 봄날 방. 눈가에 물기가 맺히셨습니다. 작은 엄마가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저는 라떼만 들고 다닌 채로 도서관 청소 담당할게요. 작은 엄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대신 매일 커튼을 잘 치겠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언니는 소매로 눈을 문질러 닦으셨습니다. 김치전만 하지 말고 김밥도 말자, 체리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몸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작성하신 메모의 잉크가 하나씩 살아나는 듯해 방의 공기가 달팽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제 안쪽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음성이 들린 듯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대체로 맞다. 그날 이후 우리는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사무소를 갔고 공증사무실을 갔고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배웠습니다. 서류는 결국 필요했습니다. 점포 명의를 바꿔야 했고 예금 통장에서 지정한 계좌로 분할이체를 해야 했고 집 등기에도 이름을 새로 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오래 걸린 것은 저녁마다 모여 밥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 밥을 누가 만들고 누가 국을 잘 퍼주고 누가 설거지를 담당하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 저는 그 사소함이 할머니가 원하던 세계의 구성 요소였다는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봄날 방은 3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원래 세탁소였던 자리에 노란 간판이 달렸습니다. 간판에는 할머니가 남기신 메모의 글씨체를 흉내낸 폰트로 봄날 방 기억을 쉬게 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쪽 벽 한 면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돌봄 리스트를 크게 인쇄해서 걸었습니다. 이름 옆 기호들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의 손길로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새로운 포스트잇이 붙고 누군가의 사과가 적혔습니다. 그날 소리를 질러 미안해요. 밤에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지후 엄마, 내가 너무 멀었지, 큰아들. 그리고 가운데에는 할머니의 유언 중 한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산은 유지하고 산 자에게. 점포 한 칸, 정 사장님이 맡은 곳은 햇볕 약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국은 아니었고 비상약과 거즈, 밴드, 파스, 무릎 보호대를 무료로 나눠주는 작은 상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시장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무릎 보호대 크기별로 정리하신 뒤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커튼을 살짝 여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손길이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은 초겨울밤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 저는 카페 뒤에 앉아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할머니의 숨은 노트를 열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초겨울밤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과 얇은 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나눴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주말마다 함께 메모 쓰는 시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오늘의 한 줄 사라지지 않게. 아이들은 내가 오늘 먹은 김밥은 달아요. 엄마가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큰 종이에 붙여 놓았습니다. 가끔은 그 문장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밤에 울컥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열쇠를 저는 제 주머니에 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열쇠를 봄날 방의 벽에 걸었습니다. 저 혼자 가지고 있기엔 그 열쇠가 너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집을 열린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날, 평일 저녁마다 반찬을 나눠 담아가는 날, 시험 앞둔 아이들이 와서 밤을 새는 날,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와서 낮잠을 자는 날, 문이 닫힌 날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지하고 산 모든 사람들이 겹쳐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짜 상속일 것입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밤에 휴대폰 불빛을 켜고 할머니 메모를 다시 봅니다. 돌봄 리스트는 이제 봄날 방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과 도서관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 때마다 새로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파스 효과 좋았어요. 감사. 나전 안 태웠어요. 이제 잘 뒤집어요. 지후 밤 10시까지 문 안 열어요. 미안. 그리고 누군가가 살짝 달아놓은 문장. 여기서는 증언만 해요. 판결은 없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훅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증언을 하고 서로의 증언을 듣고 밥을 먹고 잠깐 쉬었다 다시 갑니다. 판결은 없습니다. 합의만 있습니다. 그 합의의 온도가 따뜻하면 삶은 조금 덜 춥습니다. 어느 늦가을 작은 엄마가 도서관 문을 닫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지야, 이거 어머님이 보시면 좋아하셨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그리고 대뜸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에 도 문 닫기 불 끄기라고 적으셨겠죠.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숨은 노트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물 줬어요. 베란다 바질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폰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질 냄새가 동그랗게 올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할머니가 흰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은 오늘도 필요한 거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서류를 펼쳤던 순간 우리는 법대로 반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남들처럼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었고 메모를 읽었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바뀌었습니다. 엄밀한 법률상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의 합의속 명단에서요. 상속은 타이틀을 넘어 유지하고 산 것을
누가 이어갈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제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모라는 작은 그물을 손에 쥐게 해주셨습니다. 그물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메모를 씁니다. 오늘 커튼은 열었습니다. 햇볕이 제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체린이가 학을 100마리 접었습니다. 민호가 파스를 가지러 왔습니다. 나리가 김치를 담갔습니다. 작은 엄마가 욕실 청소를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일찍 오셨습니다. 정 사장이 바닥 물기를 닦았습니다. 저는 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늘 이렇게 씁니다. 유진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